안녕하십니까. 토론경남 진행의 송지원입니다. 오늘 토론경남은 이제 25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과 경남 지역 판세를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경상국립대 정치외교학과 배진석 교수님,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님,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님 함께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탄핵 이후 경남에 미칠 영향이라는 주제로 세 분 똑같이 모셨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21대 대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경선 얘기부터 해보죠. 각 정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21대 대선 후보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선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50대 50으로 무려 89.7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송 최고위원님, 혹시 이 결과는 당연히 예측을 하셨을까요? 89.77% 상당히 높은 득표율이죠.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당 사상 아마 경선을 치렀을 때 어느 특정 후보가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고 당선된 경우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국민들과 당원들의 마음이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원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내란 종식,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열망이 좀 모아진 것 아니냐. 내란 사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 검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대로 두었다는 나라가 엉망되겠다 하는 우려 때문에 아마 국민들과 당원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이런 열망이 표로 모아진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청래 부원장께서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했죠. 80대 중반 정도는 갈 거라고 저는 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하고 난 뒤에 당 대표가 되고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서 팬덤층인 강성지지 세력을 당무에 계속 참여시키고 확대시켜 왔잖아요.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비주류로 일컬어지는 비명계 인사들, 비명행사 공천을 통해서 당내 반대 세력을 싹 정리를 했습니다. 게다가 전당대 대선 후보 경선 룰을 바꿨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선거인단 200만 명 정도를 했어요. 200만 명을 한다는 뜻이 뭐냐면 적극적인 분들이 선거인단 신청을 해서 투표를 했다는 뜻입니다. 참가율이 높죠. 이번에는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니까 일반 국민들이 여론조사 오면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권리당원의 표심이 훨씬 강하게 반영이 된 거다. 이게 이렇게 했는데 80%안 넘어가겠습니까? 당연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들만의 잔치를 했다 이렇게 보고 투표 수치로만 보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정도의 득표를 하셨다. 대단하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배진석 교수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예, 민주당이 경선하고 있던 시점에 상대당인 국민의힘도 그 당내 경선을 하고 있었었죠. 그쪽이 조금 더 재미난 거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볼거리, 들을거리가 좀 많았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민주당 당내 경선은 어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싱거웠다는 느낌이 들긴 했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이미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었고 당내 아까 역학관계를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 후보들의 정책 가지고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체로 큰 차이를 발견을 못했어요. 예민한 문제에 있어서는 다들 신중론을 펴셨고요. 다만 조금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은 세수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세입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감세 정책을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금투세 폐지, 그 다음에 상속세 완화 이런 얘기들을 기조를 유지를 했고요. 나머지 김경수 후보 등등은 오히려 적극적인 증세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세금 올리지 않겠다고 하는 건 오히려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들을 했던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말씀 주셨던 그 90%에 가까운 득표율,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당내 결속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요. 한편으로 본선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면 조금 다른 얘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일단은 이변은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지난 4일이었죠. 김문수 후보로 최종 확정을 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이번 조기 대선의 성격이 어찌됐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정당으로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헌법적 질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든가 시장 경제를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의식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임으로 판단을 받은 거고요. 중요한 것은 3차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와 양자 대결을 할 때 그러니까 책임당원에서만 이긴 게 아니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건 눈여겨봐야 돼요. 일각에서는 단일화 때문에 밀어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파장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2차 경선에 올라갔던 네 분 다 단일화 약속을 국민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의 후보가 내가 후보가 되고 나면은 그 빅텐트를 쳐서 다른 후보들하고 단일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 정치적 약속이기도 해요. 그걸 걸어서 약속을 지켰니 안 지켰니 그것도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가는 이 현실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보수 후보로서의 적임, 보수 가치를 복원할 후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후보로서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후보 선출 이후에 단일화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지도부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틀 전 7일이었죠. 후보 선출 나흘 만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단독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내용 관련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한덕수 후보가 도착하고 곧이어 김문수 후보가 미소를 띠며 회동 장소로 들어섭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나흘 만에 이뤄진 만남. 두 손을 맞잡고 한 후보가 덕담을 건넸지만 김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후보님은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시겠네요. 총리님 교훈과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배석자 없이 후보 단둘이 진행된 비공개 회동은 약 75분 만에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한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먼저 자리를 떴고, 한 후보 측은 협상 결렬의 원인을 김문수 후보 측에 돌렸습니다. 깊은 내용을 얘기를 안 하신 거 보니까 그다지 이렇게 어떤 준비가 되어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합의된 결과는 없다. 반면 김 후보는 한 후보가 대화 의지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일화 방안 제안에 한 후보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 말씀을 확보하고도 반복적으로 계속 하셔서 의미 있는 그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네, 1차 회담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조 부원장께서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예비 후보 간의 회동 이후에 단일화 불발 예상은 하셨어요? 했죠.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난다고 발표가 됐을 때 결렬될 걸 뻔히 압니다. 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왜 아느냐면요. 두 분의 정치 지도자가 만날 때요. 국민들 앞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잖아요. 근데 대개는 실무 라인에서의 소통이 전제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2002년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요. 국민들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 여의도에서 포장마차에서 두 분이 만나서 소폭으로 완샷하는 그렇죠. 장면만 기억하는데 그 전에 실무 라인에서 다 조율된 다음에 국민들에게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번에 두 분 만난 거는 실무적인 접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만났잖아요. 결론이 나올 수가 없죠. 게다가 한덕수 후보는 정치 지도자,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대타협이라든가 합의라든가 타결, 결단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자료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내가 낮에 긴급 기자회견 한 그게 내 주장의 다다. 나는 당에 일임했으니까 여기서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두 분의 그 통 큰 타협은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지금 느낌은 내가 단일 후보로서 애쓰는 사람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치중하고 있는 듯한, 죄송하지만 국민들께 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경선에 나섰던 네 분의 예비 후보들이
결국에는 그 단일화를 약속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단일화가 불발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많이들 예상하셨던 것 같은데 송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는 빨리 단일화하라고 압박을 하는 형태는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 후보로 나왔던 경선 후보들을 다 바지로 만드는 것이고 핫바지로 만든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후보로 결정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 자당으로 후보로 결정된 것을 하루 만에 후보를 단일화하라고 그것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라고 본인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전에 당 지도부와 한덕수와 짜고 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김문수 후보는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와 관련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당의 체계에서 공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당법에도 어긋날 뿐더러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단일화는 보여주기 쇼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두 사람에게 과연 결정 권한이 있을까? 저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교수님은 대선 앞두고 이어진 단일화 논쟁, 역대 대선 사례로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단일화 논의는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한국 민주주의에 되게 이제 긍정적인 밝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또 이제 어두운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1997년에요. 많이 거론되고 있는 BJP 연합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주화 세력이 주가 되고 산업화 세력이 같이 합쳐져서 대한민국 끌고 가겠다. 이런 스토리들이 실제로 최초의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내기도 했고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 효과도 만만치 않죠. 특히 이 단일화 얘기만 나오면 그동안 그 소수 정당을 운영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 아주 학을 떼실 거예요. 계속해서 단일화 압력 때문에 소수 정당은 궁지에 몰렸었고요. 제가 굳이 다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결국 지금의 거대 양당 체제가 고착화되는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단일화 효과는 명과 암을 같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떨까요? 당연히 그 단일화하면 1 더하기 1은 1보다는 클 때니까요. 우리 산수할 줄 아는 사람이면 무슨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일화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일까지로 거듭 못 박았거든요. 근데 11일까지 실제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청래 부원장님, 11일까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 지금 단일화를 위한 사전 조치들이 진행이 된 게 없고요. 당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여론조사 이런 논란만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금의 상태대로라면 누구든 후보가 되는 사람이 승복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없고 단일화를 위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조치도 없고 실효성 있는 조치도 없고 해서 결국 11일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11일까지는 어렵다. 송 최고위원께서는요? 11일까지는 거의 불가능하죠. 한덕수 후보는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배수의 진을 쳤어요. 저는 그것이 배수의 진을 친 것인지 아니면 미리 도망갈 구멍을 미리 열어놓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미리 도망갈 구멍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11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본인이 가지고 져야 될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한간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 후보로 나오려면 무소속 후보로 해서 실질적으로 후보로 좀 뛰다가 소위 말하면 보수의 후보와 뭔가 단일화를 통해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후보자들 간의 결단을 통해서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후보에 등록할 생각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후보로 나선다고 하니 이것도 굉장히 웃음꼴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네요. 어제 우리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런 발표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둘 다 열심히 국민을 향해서 뛰자. 뛰고 나서 다음 주 14일 날 TV 토론하고 15, 16 양일간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로 확정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역제안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 제안이에요.
한덕수 입장에서는 그것을 거부할 명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보거나 당원들이 바라볼 때도 김문수 후보의 제안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제안인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덕수 후보는 뭔가 선거 나오기 전에 누군가와 결탁을 해서 내지는 사전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김문수 후보가 되면 바로 단일화해서 당신을 후보로 만들어줄 거야. 이 꼬드김이 저는 꼬였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그러면 11일까지 단일화를 못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원장님? 단일화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상하신가요? 예.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는 안 나가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요. 제가 금전적으로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로 등록하려면 3억 정도가 듭니다. 그 다음에 전국을 망라하는 유세차 뭐 이런 선거운동을 하면 수백억이 들고요. 예를 들면 각 행정동에 프랜카드 하나씩 붙이는 것만 해도 몇 억이 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리고 10% 이하로 받으면 선거 경비 보전을 못 받습니다. 무소속으로 나가서 10%를 넘을지 안 넘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선이라는 게요. 개인이 본선까지 가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평생을 관료로 지내셨던 분이 무슨 조직 기반이 있습니까? 세력 기반이 있습니까? 지역 기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판이 이상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분이 극적으로 타결을 해서 단일화가 되든 아니면 11일을 넘겨서 한 분이 포기해서 단일화가 되든 사실은 두 분의 지지층이 상당히 겹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보완제라기보다는 대체제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단일화는 된다. 국민들께서 그거는 안심하고 보셔도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만일 이제 김문수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가 11일 전에 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된다면 앞으로 대선 결과에 이게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조청래 부원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국민들이 뭉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아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고 싶죠. 누군가 한 사람이 대타협을 통 큰 양보를 해서 손을 번쩍 들어주면 국민들이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의 지지 기반이 상이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감동의 드라마를 쓰면 중도 우파 쪽에 있는 분들이 대거 이끌려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지지율을 합친 것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날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본선의 대진 구조가 이제 후보가 확정되고 난 뒤 만들어지면 제가 볼 때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에 표 차이가 오차의 범위 이내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예,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가 확실히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후보가 누구로 단일화되든지 간에 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든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든 선거와의 영향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의 성격이 어떤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국민들은 과연 이번 대선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게 통상적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쿠데타로 인해서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생긴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기책 사유가 명확하거든요. 그와 관련된 내란 혐의도 여전히 받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위 말하면 헌법 진실을 무너뜨렸고 국정을 문란하게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 해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이기도 하고 헌법을 바로 세우고 헌법을 수호하는 이런 것으로 바라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에서 누가 되든 간에 두 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분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3년 넘게 국무총리를 하는 제2인자로서 역할을 했고 역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고요. 또 한 분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소위 말하면 장관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계엄이 있을 때나 내란이 있을 때 어떤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렇다 보면 어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되더라도 그분들은 내란과 관련된 연동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의 심판 대상이지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갈 대통령 지도자로서 생각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으로 단일화된다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지점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확실히 갈리는 것 같아요. 배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도 결론만 말씀드리면
큰 판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 뭐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두 분 말씀에서 이미 전 거의 답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조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단일화 논의가 되고 있는 두 후보가 대체제 역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대체제가 됐을 때는 대체로 플러스 효과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그거 대신 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DJP 연합에서 봤던 스토리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확 이렇게 파급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다시 그 송 최고위원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두 분의 이력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글쎄요, 여기 이 안에서 어떤 명분 그리고 폭발력 있는 그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 또 다른 변수도 있죠. 앞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포함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황교안 후보까지 빅텐트 구성에 지금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빅텐트에 합류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정치 지도자는 언제나 문호를 활짝 열고요, 팔을 활짝 벌립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뜻을 모아서. 근데 이제 이 세 분이 지금 말씀하신 세 분이 다 좀 입지가 달라요. 제가 한 분 한 분 거명하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사실은 빅텐트에 흡수할 수 있는 요인이 비명계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분은 지금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잘라먹거나 침식시켜서 뭐 이쪽에 도움이 될 만한 요인도 별로 사실은 없어요. 그거는 뭐 민주당 쪽에서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분의 정치적인 뭐 힘을 불어넣어주는 기능 외에는 실제로 빅텐트에 포함했을 때 가져오는 역할은 냉정하게 평론을 하면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고요. 본인도 국민의힘 빅텐트에 안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인데요. 이분은 지금 제가 볼 때 대선이라는 큰 시장이 열렸는데 이렇게 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몸값을 올려야 됩니다. 잘 보시면 이준석 후보가 지금 한덕수가 됐든 김문수가 됐든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이래 합니다. 단일화 없다. 나는 완주한다. 그건 뭐냐면 몸값 올리기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이제 대략 한 지지율이 8%, 9% 넘어가면 몸값이 상한가를 칩니다.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큰 틀의 그 빅텐트에 이준석 후보가 뛰어들지 못하면 개혁신당은 다음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소수정당으로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 시장에서 아마도 몸값을 높여서 선택지를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빅텐트에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 네,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의 단일화 내홍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판단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선고를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낸 건데요. 관련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신 뒤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었던 2심 무죄 판결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시 뒤집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겁니다.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백현동 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이같이 결정한 건 10명.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2명은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범위를 제한해왔는데 이에 역행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재판 지연과 엇갈린 판단으로 혼란이 유례없었다며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집중심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치적 재판이라며 반발을 했고 국민의힘은 진실이 밝혀졌다며 후보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서요.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을 했네요. 예, 어쨌든 서울고등법원 제 행사 7부죠.
그와 관련해서 본래 5월 15일 날 기일을 지정을 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기일 변경 요청을 했고요. 그에 앞서 이제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또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사실은 분노와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대부분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선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이 명확하다. 그것은 이재명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을 시키려고 하는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유죄를 취지로 해서 파기환송시킨 것은 유권자들로부터 유죄의 심리적인 심정을 가지도록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우리 헌법에도 마찬가지고 공직선거법에도 규정하고 있던 것처럼 후보자와 관련돼서는 선거할 수 있는 균등한 것의 기회를 보장해야 되고 선거라는 공정하고 현명성 있게 치러져야 되죠. 그런데 어째 보면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법부가 대선 한중간에 끼어들어서 본인이 선수로 뛰는 양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높았고 그러니까 아마 또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사법부와 관련돼서에 대한 탄핵 얘기를 막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목을 지켜서 탄핵까지도 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의총의 결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는 민주당에서 또 입법부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화들짝 놀랐을 거고 그와 관련해서 대법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했지만 처음에는 그 5월 15일 날 1차 기일을 정인 걸 보면 고등법원에서도 대법원에서에 대한 방향대로 좀 따르려고 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국민들과 여론이 굉장히 부딪히다 보니까 그 고등법원 제7행사부에서 선거 이후로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네. 그와 관련해서 어째 보면 용기 있는 결단이죠. 그리고 정의로운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행사 7부 재판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행위가 있게 한 대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이후에 저는 정치적 책임이든 법적 책임이든 져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쟁점에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대법원의 파기환송 그리고 첫 공판기일 변경. 이 조청래 부원장께서는 이 두 가지 쟁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의 주장은 대법원이 정치를 했다 이 내용인데요.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합니까? 근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직선거법상에 1심을 6개월 이내 해라, 2심은 3개월 이내 해라, 3심은 3개월 이내 해라 이렇게 강제 규정을 둔 이유는요. 범죄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되어서 권한을 행사하는 걸 하루라도 빨리 막아라라는 얘기입니다. 법의 취지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을 넘긴 게 문제지 3개월 안에서 땡긴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대한민국 미래를 가늠하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에서 알 권리 선택권 때문에 땡긴 거는 제가 볼 때는 칭찬받아야 될 일이지 무슨 정치를 했다고 얘기할 내용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이 대법원의 판결 선고를 갖다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불러온 게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소송 기록 송달을 방해한다든가 패문부재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고요. 사법방해, 재판 출석 기피, 재판 지연 온갖 거를 다 해가지고 6개월 안에 끝내야 될 1심이 22개월 껐고요. 3개월 안에 끝내야 될 2심을 갖다가 4, 5개월 걸려서 껐습니다. 결국은 그게 끊고 버티고 해가지고 대선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대법원의 판결, 지금 시점에 선고를 불러온 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잘못이지 대법원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자충수라고 저는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 2심 12일까지 재판 연기에 대한 입장 내놓으라고 온 민주당이 벌떼처럼 일어나갖고 북소리 울리고 공격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판사가 대한민국의 거대 일당이, 거대 정당이 그렇게 달려드는데 협박 겁 안 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협박에 의한 연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무슨 국민의 뜻을 받던 것처럼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판단을 민주당이 하는 건 매우 잘못된 거고요.
이런 식의 그 입법 권한, 독재 권한을 가지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행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그만둬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요. 적법과 법률, 합법을 가장한 독재입니다. 민주화가 됐다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라는 게 있는 겁니다. 관용과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저는 민주당이 계속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이번 이 그 두 가지 쟁점 제가 얘기한 이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가지만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그 민주당 지지자들께서는 5월 2일 날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법원이 왜 선거에 개입하냐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거라고 예상했었다는 거죠. 그때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시기가 문제다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판결이 나와서 지금 시기가 문제다, 대법원이 개입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나는 판결 내용에 불만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정직한 태도다라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이 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시사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관심법을 쓰는 국례가 돼야 됩니다. 하지 않은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의도를 판단하게 되면요. 네. 민주주의는 그런 체제 아니니까요. 저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 리스크 자체는 이제 사라지게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 재직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일에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를 했고요. 또 행안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단독 의결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안을 두고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다라는 비판 쏟아졌습니다. 송순호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의 현재 흐름상 예를 들면 법안 개정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정인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다라고 저는 비판할 수 있다 봅니다. 뭐 시기가 이제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건도 고치매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충분하게 그런 뭐 비난과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보고요. 다만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여전히 현재적 정치는 현실이기도 하고 현재적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어떤 계속해서 이제 공판이 진행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형사 재판만 하더라도 5건이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대선 6월 3일 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대통령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그 전에 예를 들면 소추된 것이기 때문에 법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 아니야,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재판은 중지돼야 돼. 이게 막 서로 논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 어느 누군가가 판단을 해야 되긴 될 건데 법률의 불명확성 때문에 또 이건 역시 어떤 것을 판단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으로 당선된 상황에서는 대통령 직무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소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저는 모든 행사 재판이라는 것들은 중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그것이 법률의 근거가 뭐야? 헌법에서는 두리뭉술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해야 돼? 라는 문제 제기는 언제부터 있어 왔고 이번에 그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서 누구든 간에 대통령이 당선된 자는 기존에 진행해 오던 재판 소송과 관련해서 중지한다는 것을 법률을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측성과 국정의 안정성을 더 기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 후보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법률 개정안은 굉장히 유효하고 시의적절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면죄 입법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송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 합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 뭐 헌법 해석의 최고 기관입니까? 아니 왜 한 사람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법률을 바꾸려고 합니까?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에는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던 사안이고요. 그런데도 계속 문제로 삼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 보호하려고. 그 다음에 행사상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조항은요. 소추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소추가 기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경강부회를 합니다.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봐야 된다. 그 이유는 이 법조문을 개설한 이유가 대통령의 안정적 직무 수행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부 법조인들이. 만약 그렇다면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법률에 쓰면 되지. 법률이 그렇게 세 가지, 네 가지로 해석할 형태로 규정을 두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주장대로라면 뭐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도 없애고 무슨 대통령이 재판받지 않은 권리를 법조문으로 명시하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민주당도 자가당착이잖아요.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을 한 사람에다 맞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국민보다도 훨씬 더 큰 도덕적 의무감과 법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삼국시대 소도도 아니고 대통령 되면 면피해준다? 그러면 그분이 무슨 권리로 국민들에게 헌법을 지키라, 법적인 기반 위에서 통치를 할 테니, 국가 운영을 할 테니까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제가 볼 때 그 법안을 발의한 사람도 지나친 법안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현실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잘못된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공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논쟁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하려는 것,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개정하려는 것에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은 좀 일찍 하지 그러셨어요. 아까 그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고쳐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딱 그렇게 다 보이거든요. 저는 이거 위인설법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또 전례도 있어요. 이게 이런 형법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예전에 작년이죠. 민주당 내 당원 당규 개정할 때 또 이런 일들이 한번 있었단 말입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고쳤다라는 비판을 그때도 많이 받았던 거죠. 저는 이럴 땐 좀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상을 주게 되면 글쎄요, 이게 선거공학적 차원에서도 좋은 선택일까요? 지금 마음을 못 정한 유권자들 있죠. 부동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그 두려워하는 상황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하나 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일단 이제 정쟁 속에 후보자의 공약들은 사실상 가려져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야의 대선 후보자의 경남 공약도 함께 짚어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남 공약 최고위원께서 짚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경남 공약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구체화한 건 없고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된 30분 시대를 열어내겠다. 그것은 예를 들면 이제 고속철도망들을 좀 깔아서 어쨌든 이동에 편의성을 좀 확보를 해서 정주 여건을 좀 개선시키겠다. 이걸 통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좀 주거도 하고 일자리도 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사천에 얼마 전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우주항공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와 관련된 충분한 법률적인 보완들과 사업과 관련돼서에 대한 대폭적 지지를 하겠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부산과 경남, 울산 자체가 물류의 중심으로 지금 이바지해야 된다. 그래서 물류 중심의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에 대한 이런 가지 공약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창원 지역 같은 경우는 방산이나 AI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좀 획기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 어쨌든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공약을 거칠게 좀 러프하게 좀 내놓고 있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 공약은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으로 도민들께 알리고 선택을 받을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한덕수 예비 후보는 이제 아직 경남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좀 살펴볼게요. 우선 전국 GTX망 확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죠. 이게 대선 과정에서요. 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당이 그동안 축적해온 정책 공약들을 정리해서 상품화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의 정책 역량을 온전히 뒷받침을 이재명 후보는 받고 있는 거고,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좀 미리 정리해야 될 과정이 좀 남아서 아직 못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국 GTX망 공약을 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은 광역교통 체계가 거의 혁신에 가까울 정도의 변화를 겪고 있어요. 지금 서울 경기도의 GTX ABC 노선이 일부는 착공에 들어가서 완공을 본 데가 있고 일부는 시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서울 인근의 경기도의 도시에서 서울 중심까지 들어오는데 대개 한 30분 정도 시간이 되는 정도의 생활상의 큰 변화가 있거든요. 이게 그 김문수 후보가 경기지사 때 처음 이 안을 내놨습니다. 이 안을 내놨는데 당시에는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고요. 그 여러 가지 반대 논리를 수렴하고 극복해서 추진해서 그로부터 10수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정책으로서 결실을 맺고 있는 건데요. 그거를 왜 수도권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대구, 부산, 경남권도 하면 한 도시망으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망을 한다는 것은 거점 지역별로 권역별로 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메가시티의 효과 같은 것도 그렇게 다 수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본 거를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아직은 당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역 공약은 아직 발표가 안 된 시점이다. 네, 이제 차차 구체화되겠죠. 네네. 이제 좀 단도직입적으로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이 PK의 표심이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쭤보겠습니다. 세 분 중에 누구부터 여쭤볼까요? 송순호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예, 저는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저는 승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번 대선의 성격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한 심판, 그리고 개헌과 내란 행위에 대한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상화, 헌법 수호, 그다음 이제 무너진 민주 질서를 회복하고 회복과 성장으로 가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들의 열망과 바람들이 저는 이재명 후보 지지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대선 결과에서 PK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PK 지역에서 소위 말하면 민주당 후보의 지지가 전년도 지난번 대선에서의 비율보다 어느 정도 높아질 건가에 대한 이것들이 우리 선거의 이제 바로미터가 전 될 거라 보고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이재명 후보의 압승을 위해서 어쨌든 모든 노력을 다할 거고 그런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질문을 조청래 부원장께 드려볼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송순호 최고위원님하고 정반대로 예상합니다. 우선 대진표가 안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전선이 명확해지면 그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는데요.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결집도가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균형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제 최대 변수가 한쪽은 단일하고 한쪽은 사법 리스크인데 이게 어쨌든 사법 리스크는 어떤 식으로든지 민주당 방식으로 해소가 돼 가고 있고 단일화 문제도 아마 2, 3일 지나면 이 문제가 하루나 이틀일 수도 있고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진표가 만들어지면 균형을 잡아서 제가 볼 때는 대개 한 5% 정도면 아마 80만 표 정도 돼요. 100만 표 이내에서 승부가 갈리는 정도로 갈 거다 저는 예상하고요. 경남은 PK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역대 대선을 보는 제 나름대로 시각이 있습니다. 가늠자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민주당 후보가 PK에서 40% 이상을 득표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40% 이상을 득표를 하면 민주당에게 매우 유리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이 역대 선거 전략이 충청하고 호남을 결합한 서부연합 플러스 영남권 진출, 동진 전략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역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에 PK에서 40% 이상을 득표한 분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2017년도도 그때 문재인 후보가 38% 얻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수가 분열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재명 대표 후보께서 경남, 부산에서 얼마나 얻는지를 눈여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도 제가 지표를 볼 수 있을 경우에는 PK에서의 조사 결과를 눈여겨봅니다. 그 정도로 경남하고 부산이 예민한 지역이고 그러니까 풍향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마지막이 제일 좀 부담되실 수 있겠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가진 상식으로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라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니죠.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의 책임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결과인 거거든요. 여기서 선거의 책임성이란 건 이런 겁니다. 잘했던 정당에게는 다시 상을 주는 거고요. 한 번 더 하라고 상 주는 거고, 못했던 정당에게는 벌 주는 거죠. 미안한데 잠깐 나가 있으라고 벌 주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선거의 성격은 그냥 일상적인 선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뭐 압도적일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에 큰 이변은 일어나지 않을까. 문제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싸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힘 후보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폭이 좌우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경남 지역의 민심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58,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37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송 부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조금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샘플이 작아서 지금 전국 단위의 선거로 경남의 민심을 가늠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부울경 같이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지난 2022년 선거, 17년 선거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의 결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국민들 뭐 정치 싫어한다, 혐오한다 하시지만 사실 관심 정말 많으십니다. 네, 소모적인 논쟁은 좀 멈추고 생산적인 논의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분과는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말 이제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다음 주 12일부터 22일 동안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대선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6월 3일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